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늘 썰밤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살면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섰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친자식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긴 이야기가 될 텐데 마지막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였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같은 동양 출신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살림을 꾸렸어요. 그 시절엔 피임이란 개념도 희박했고 아이는 그냥 생기면 낳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 역시 3남 2녀, 무려 5명의 자식을 줄줄이 낳아 키웠죠.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7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도 빠듯해서요. 저 역시 어린 막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남의 집 청소 일을 했는데요. 이미 여러 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는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쑤셨고 막내 아들을 업은 허리는 부서질 것처럼 아팠죠. 그래도 일을 그만둘 순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돈 나갈 일이 천지였으니까요. 하루하루가 고된 나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성실하고 바지런했고 아이들은 누구 하나 거를 것 없이 다 영특했으니까요. 특히 큰아들은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죠. 하지만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쳤어요. 유독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이었는데요.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여보세요? 춘봉씨 부인 맞아요? 빨리 땡땡병원으로 오세요. 공장에서 불이 나서 춘봉씨가 많이 다쳤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공장 반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막내를 등에 업고 뛰어나갔어요. 제발 무사하길 바랬건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온몸은 물론 얼굴까지 심각한 화상을 입어 남편이란 걸 알아보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중태라고 각오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사흘밤을 병원에서 지새우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임종을 지키는 순간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이렇게 먼저 가게 만들어서. 애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내가 어떻게든 다 잘 키울 테니까. 그러니까 편히 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원래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는데 남편의 병원비며 장례비가 꽤 나왔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지만 그래도 빚을 다 갚기엔 택도 없었네요. 그런 제 사정을 안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을 다른 곳에 보내라고 했어요. 친척집이나 아니면 보육원 같은 곳 말이죠. 그때만 해도 살림이 어려워지면 자식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흔했거든요. 정순아, 현실을 봐야지. 네가 애 5을 어떻게 다 키워? 큰애랑 둘째야 사내 애들에 다 컸으니 그냥 두고 막내랑 걔집 애들은 친척집에 맡기거나 어디 양자로 보내.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제 아이들인데 어딜 보내요? 제가 어떻게든 키울 거예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 키워? 청소일 하는 걸로 얼마나 번다고. 좋은 곳에 입양 보내는 게 애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하지만 전 듣지 않았어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 먹여가며 기른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내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부잣집 가정부 일을, 오후에는 다른 집 청소를 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바느질 일까지 했어요. 하루에 채 서너 시간도 못 자는 나날들이었네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특히 큰아들 상철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욱 의젓해졌는데요. 남편이 죽은 뒤 이제 자기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저 그냥 대학 안 가고 취직할래요. 어느 날 큰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무슨 소리야, 상철아. 넌 공부해야 해. 의사가 되는 게 네 꿈이었잖아. 의사는 뭐 아무나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혼자만 편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엄만 괜찮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훌륭한 의사 되는 게 엄마 평생 소원이야. 알았어? 그치만 엄만 괜찮아, 상철아. 그러니까 넌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 당시 큰아들의 꿈은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의사 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일인지 알고 있었고, 솔직히 두렵고 막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식들 앞에서 티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부모였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공부에만 전념하게 해주고 싶었죠.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의대 진학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해 말 저희 지역에 있는 국립의대에 당당하게 합격했죠. 문제는 등록금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의대 등록금은 억소리가 날 만큼 비쌌거든요. 요즘은 장학금이나 대출 제도라도 잘 돼 있지 그땐 그런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어떡하지? 아직 빚도 다 못 갚았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지? 다행히 친척 어르신 몇 분이 저희 사정을 알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빌려주셨는데요. 그걸론 택도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살고 있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죠. 비록 작고 낡았지만 그래도 제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였는데 그래도 큰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네요.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어요. 큰아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쩔 줄 몰라 했기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네요. 이놈의 낡은 집 실은 진작에 팔아치우고 싶었다. 꼭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어. 거짓말. 저야 기숙사 들어가면 된다지만 이 집 팔면 앞으로 어머니랑 동생들을 어떡해요? 이 넓은 하늘 아래 우리 식구들 몸 누일 곳이 없을까? 남의 집 새빵살이라도 하면 되지. 걱정 마라. 다행히 집은 꽤 좋은 값에 금세 팔렸고요. 저는 바로 큰아들 의대 등록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새빵을 구했죠. 이전보다 훨씬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큰아들이 의대생이 됐다는 기쁨에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큰아들은 제 희생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의대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었고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동생들 공부를 봐줬죠. 다른 아이들도 그런 첫째를 보고 자극받았나 봐요. 너나 할 것 없이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아이들 모두 있는 힘껏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죠.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말이에요. 그런 저를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봐준 덕분일까요? 일하던 시장의 한 상인분 추천으로 작은 칼국수 가게를 시작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살림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어요. 지역신문에 맛집으로 소개가 되면서부턴 주말마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통장에 계속해서 돈이 쌓여갔죠.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니 빚을 다 갚은 건 물론이고요. 가게에 있던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기까지 했네요. 자식 농사도 성공적이었어요. 큰아들은 무사히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었고요. 둘째는 사업에 성공했어요.
큰딸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대기업 다니는 사위를 만났고요. 둘째 딸은 교사가 됐죠. 막내도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고요. 자식들이 전부 잘 자라줘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간의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또 이제는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효성스러운 자식들이 저를 모셔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자식들은 매달 꾸준히 용돈도 보내주고 효도 관광이니 뭐니 하면서 여행도 보내주고 하면서 저를 잘 챙겼어요.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했죠. 효자 효녀가 무려 5이나 됐으니까요. 그러던 중 큰아들에게 사귀는 여자가 생겼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의사도 하다못해 간호사도 아닌 간병인이라니.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니 만나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한번 데려오라 하니 아들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상한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혜진이 보면 어머니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이가 많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번 주말에 한번 데려올게요. 혜진이가 어떤 여자든 어머니는 마음이 넓으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큰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 캐물었지만 아들은 자꾸만 만나면 얘기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왔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 10분 전에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저희 집 현관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키는 작았지만 얼굴이 참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인데도 어찌나 청순해 보이던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조곤조곤하니 듣기 좋았어요. 인사를 받으며 자세히 보니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잘 손질돼 있었죠.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저기 이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케이크 좀 사왔어요. 어머님이 단 거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요즘 젊은 아가씨들 치고는 참 예의가 발랐어요. 어린 나이에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본인 직업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도 있더군요. 물론 화풀이하듯 막대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다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법이니까요. 나중에 다들 쾌차하시면 제 손잡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울기도 하시고 막 용돈도 주시려고 하고 그래요. 아픈 사람들에겐 의사나 간호사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간병인도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아직 젊은 아가씨가 참 대단하네요. 어머니, 혜진이가 저희 병원에서 제일 인기 많은 간병인이에요. 보호자들이 막 혜진이 쓰고 싶다고 번호 물어보고 장난 아니라니까요. 아유, 그 정도야? 부모님이 딸을 참 잘 키우셨네. 뿌듯하시겠어. 그 순간 갑자기 생글생글 웃던 아들 여자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큰아들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큰아들이 급히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혜진인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쭉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어쩐지 아들이 계속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니만 진작 좀 언지를 줄 것이지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알았네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아들 가진 엄마라는 걸. 큰아들이 힘들게 의사가 된 만큼 내신 좋은 집 아가씨와 결혼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반응을 살피느라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보였죠. 그러자 문득 그 얼굴 위로 처녀적 제 얼굴이 겹쳐졌어요. 사실 저도 친정이 그리 잘 살지 못해서요. 처음 시집 올 때 시어머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결혼하고도 저를 어찌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든지 남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그때 제 눈치를 살피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런 출신이라. 그쪽이 왜 미안해해요? 사과할 일은 아니죠. 그치만 상철 씨에 비해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건 사실이니까요. 저 사실 대학도 못 나왔고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착하면 되는 거지. 기죽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고개를 들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감사해요, 어머님. 저 사실 진짜 걱정 많았거든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는 무슨. 됐어요. 우리 상철이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래, 그럼 그럴까? 어쨌든 앞으로 한 식구가 될 테니 잘 지내보자꾸나. 이듬해 봄.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희 집 큰며느리가 되었고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제 짝을 찾아 본인들만의 가정을 꾸렸어요. 한동안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가 됐다는 생각에 괴로웠는데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큰며느리 덕분이었어요. 큰며느리는 다른 자식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다른 자식들이나 사위, 며느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조차 뜸했는데요. 큰며느리만큼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왔죠.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다. 넌 일 마치고 왔니? 네, 막 퇴근했어요.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혹시 드실 거 없으면 제가 지금 가서 뭐 좀 차려드릴까요? 아이고, 됐다. 너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무슨. 아니에요. 간 김에 어머님 얼굴도 보고 하는 거죠. 큰며느리는 일을 쉬는 날이면 꼭 저희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다 해주고 갔어요. 제가 말리면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큰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네요. 어쩜 그렇게 성격이 밝고 순한지 같이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자식들과 그 배우자들이었어요. 큰며느리가 고졸의 고아 출신이라는 걸 계속 문제 삼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렸죠. 특히 둘째 며느리가 유독 그랬어요. 식구들끼리 모여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도 톡톡 쏘는 말로 큰며느리를 공격했죠. 아참, 형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다고 했죠? 아, 난 대학 안 나왔어. 고졸이야. 전에도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깜빡했어요.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요, 형님. 대학 나오면 뭐해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데. 그쵸? 둘째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비꼬면 다른 자식들은 나름 조언한답시고 말을 못했죠. 형수님, 요즘 검정고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대학 가지 그래요? 맞아. 아니면 방송통신대학도 있고 그것도 대학은 대학이니까. 솔직히 간병인 일로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겠어? 에이, 뭐가 걱정이야. 아주버님이 의사인데. 형님이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지. 그것도 능력이란 능력이야. 그럴 때마다 큰며느리는 그저 속없이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자식들이 너무 미웠죠. 자식 농사 이 정도면 나름 성공적이다 자부하고 살았는데 정작 인성교육은 못 시켰구나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놓고 몇 번 큰며느리 역성을 들기도 했어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대학 좀 못 나온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치면 나도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니들 눈엔 사람으로는 안 보이겠네? 아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 어디 같아? 다를 게 뭐가 있어? 학력이든 직업이든 그런 게 다 뭐가 중요해? 자기 밥벌이 잘하고 성실하면 됐지. 아, 엄마는 왜 늘 그렇게 새언니 편만 들어? 엄마 친딸은 나거든?
다 같은 식구끼리 그런 걸 뭘 따지고 들어. 잘못한 놈이 혼나야지. 제가 큰딸을 야단치자 잠자코 있던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도 나름 형수님 위해서 한 말들인데요 뭘. 위해서? 위해서 그런다고? 그럼 뭐 네가 큰애 학비 대줄 거냐? 그건...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무슨 말로만 오지랖을 떨어? 그럼 자식들은 떫은 감이라도 씹은 듯한 얼굴로 입을 다물곤 했는데요. 제가 큰 며느리를 예뻐하는 건 편애가 아니었어요. 당장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해봐도 그래요. 다들 입만 살았지 큰 며느리의 반의 반도 맡은 바 책임을 다 안 했어요. 명절에 음식 준비할 때도 큰 며느리만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지 다른 며느리들은 당일 늦게 와서 음식만 쏠랑 집어가기 바빴거든요. 며느리고 자식들이고 큰 며느리만 편애한다고 입을 삐죽일 때면 전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편애? 편애가 아니라 그냥 집안 대소사 챙기는 만큼 나한테 마음 쏟는 만큼 인정해주는 거야. 네가 큰 며느리만큼만 해보고 편애니 뭐니 그런 소리래라.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인지 큰 며느리는 제게 더욱더 잘했어요. 제 생일 때는 미리 며칠 전부터 뭘 해드릴지 물어보고 정성껏 준비해왔죠. 다른 자식들은 그냥 케이크 하나 사다 주고 끝이었는데 큰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랑 잡채 좀 해왔어요. 아이고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런 것까지 언제 했니?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젯밤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별로 안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인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큰 며느리는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으니까 다른 자식들이 또 뭐라 하더라고요. 형수님, 병원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그럼 형은요? 형도 괜찮대요. 그럼 왜 안 생기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둘째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런 큰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괜히 그런 말 하지 마라. 애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지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3년이나 됐는데요. 3년이 뭐가 길어? 엄마 땐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애 가진 사람도 많았어. 하지만 다른 자식들이 하나둘 임신과 출산을 해서 손주 손녀들이 늘어갈수록 큰며느리는 아이에 대한 압박감으로 말라갔어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아이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저는 하루빨리 큰며느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절에 가서 매일 치성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어느 날 큰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절 찾아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좋아해?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너무 기뻤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이긴 한데 확실하대요. 초음파 사진도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혜진아, 너도 드디어...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큰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들떴어요. 특히 큰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주 입이 귀에 걸리겠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드디어 자기도 아빠가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설렜네요. 우리 며느리 몸조심 잘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계단도 조심하고.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린 임신 후 몸이 무거울 텐데도 여전히 저희 집을 자주 왕래했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무래도 걱정되는 모양이더군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안 와도 된다니까.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그래요. 간병인 일도 그만둬서 하루가 너무 긴걸요. 그럼 전화를 해. 내가 갈 테니까.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좋다고 적당히 움직이랬어요. 그런 큰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걱정됐어요.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 큰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진 건 임신 7개월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가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으니까 이상했어요. 전화를 해도 통 받질 않고요. 큰아들한테 물어봐도 요즘 몸이 무겁다고 어디 나가기 싫대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만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큰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어느 날 밤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집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데려왔는데. 뭐? 지금 어느 병원이야? 땡땡 대학병원이요.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큰며느리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큰아들을 붙잡고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출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온 건데. 무슨 일 있었어? 넘어지기라도 했어? 아니요, 그냥 갑자기요. 큰아들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땐 큰며느리 걱정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 괜찮나요? 선생님? 네, 다행히 산모분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못 살렸습니다. 그리고 산모분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해서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큰아들 역시 충격이 컸는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하더군요.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야. 상철아, 네 잘못이 뭐가 있어? 이런 일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큰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더군요. 그때는 그냥 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인 줄 알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큰며느리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어머님, 응, 여기 있어. 괜찮아? 제 아기는...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큰며느리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우리 아기 못 지켜서.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네 잘못 아니잖아. 의사 선생님도 원인 모를 유산이라고 했다며. 상철이가 그러던데.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왜? 아니니? 뭔가 짐작가는 이유가 있어? 아니요, 아니에요. 큰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큰며느리는 겉으론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예전처럼 밝지는 못했어요. 웃을 때도 어딘가 서글픈 기운이 감돌았죠. 가끔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네요. 혹시 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라도 온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도 큰 시련이 닥쳤어요. 몸이 자꾸 붓고 소변 색깔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당장 투석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석이요? 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겨우 70인데 벌써 이런 병에 걸리다니.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찌나 겁이 나던지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살 만큼 살았어도 아직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자식들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저를 친정 엄마처럼 의지하던 큰며느리가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부터 저는 식당도 다 정리하고요. 열심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투석을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온몸의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어요.
손가락 하나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런 저를 챙겨준 건 역시나 큰 며느리뿐이었어요. 본인도 유산의 후유증 때문에 아직 힘들 텐데 투석하는 날이면 꼭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왔죠. 어머님, 빨리 쾌차하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너무 걱정 말거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신장 이식을 권했죠. 어르신, 이대로 계속 투석만 받으시면 몸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가족 중에 신장을 기증해 줄 분이 계시면 이식을 고려해 보세요. 가족이요? 네, 보통은 자녀분들이 많이들 해주세요.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보통 가족들끼리 적합 판정이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제가 신장을 떼어주진 못할 망정 신장을 내놓으라뇨.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몇 년 못 간다고 하니 너무 두렵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다들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투석 받으면 이래, 별거 아니야. 그래도 너무 야이셨어요.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사실 엄마가 오늘 너희들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어머니, 뭔데요? 엄마가 신장 이식을 해야 할 것 같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좀처럼 뭐라 말하지 못하더군요.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입을 뗀 건 큰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신장 이식을 해야 된대? 그래. 의사 선생님이 가족 중에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이식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못 간다고 하더라.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아직은 죽고 싶지 않구나. 아직 죽기엔 이르잖아. 손주 녀석들 크는 것도 좀 더 보고 싶고. 중언부언 제가 더 살고 싶은 이유,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 얘기하는데 스스로도 어찌나 구차하던지요. 수치심에 절로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잠자코 있던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마도 안다. 쉬운 일 아니라는 거. 하지만 어머니, 제 앞날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신장 하나 없으면 힘든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한참 망설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정도면 오래 사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 아들이, 그것도 제일 효자였던 큰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뭐라고?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신장 이식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자식들도 큰아들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엄마도 솔직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기적? 내가 지금 이기적이라는 거니? 제 반문에 둘째 딸이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뒷바라지했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엄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서운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신장을 떼어내는 건 정말 큰 수술이잖아요. 만약에 수술 중에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살려고 자식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여전히 큰아들의 어머니 정도면 오래 사신 거예요 라는 말이, 둘째 딸의 이기적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운함과 배신감을 애써 억누르고 스스로를 자책했죠. 그래, 내가 앞길 창창한 자식들한테 무슨 부탁을 한 거야.
이기적이란 말을 들어도 싸지 싸.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울면 더 미안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알겠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보구나. 어머니. 아니야, 너희들 말이 맞아. 각자 가정도 있고 지켜야 할 식구들이 있는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했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집까지 팔아가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순 없었죠. 자식들도 나름 고민하다 거절했을 테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각자의 가정을 먼저 생각하라고, 책임감 있게 살라고. 지금 자식들이 하는 말도 결국 제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나마 막내가 죄책감이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일단 적합성 검사라도 받아볼까? 아니야, 됐다. 엄마가 무리한 부탁한 거야. 너희들 말이 맞아.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투석 열심히 받으면 되지 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즘은 투석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 다른 장기 기증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투석 받으시면서 기다려보자고요. 자식들은 애써 제 시선을 피한 채 다들 눈을 내리깔았어요. 표정을 보니 다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았죠. 그런 자식들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군요. 결국 그날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큰며느리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빨리 신장이식을 받으시는 게 좋을 텐데. 아니야,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자식들한테 신장을 주진 못할 망정 달라고 하다니. 너무 이기적이었지. 그러자 큰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야. 혹시라도 수술 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겠어.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자식들이 걱정됐어요. 다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큰아들이 제일 걱정됐죠. 의사로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못해준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릴까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 정도면 오래 사신 거예요 라는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말이죠. 이후 자식들은 전보다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았죠.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라고 형식적으로 묻고는 금세 끊어버렸네요. 저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답할 뿐이었죠. 괜히 자식들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큰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라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어떨까? 뭘 준비해?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원하시는 장례식장이나 장례 방법 같은 걸.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딸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구나. 엄마, 괜찮다. 미리 준비해두면 너희들이 나중에 편하겠지. 사실 장례식 얘기를 듣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체념하게 됐어요. 자식들에게 원망을 품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남은 시간이나마 평안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도 큰며느리만은 여전히 저를 챙겨줬어요.
투석하는 날이면 꼭 와서 기다려줬고요. 주기적으로 집에 와서는 이것저것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고기죽 만들어뒀으니까 조금이라도 드세요. 아셨죠? 고맙다, 얘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그냥 다 늙어서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아니에요. 왜, 무슨 말 하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죽 꼭 챙겨 드세요. 큰며느리 역시 저를 걱정하느라 그런 걸까요? 나날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몸에 살이 내렸어요. 저보다 큰며느리가 더 환자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큰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절 조용히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죠. 어머님,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진지해? 저는 큰며느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혹시 큰며느리에게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어머님, 어머님을 제가 구해드릴게요. 뭐? 신장 이식 제가 해드릴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네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네, 제가 어머님께 신장 드릴게요. 혈액형도 맞고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까 조직 적합성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큰며느리는 그동안 저 모르게 병원에서 미리 조직 적합성 검사까지 다 받아둔 상태였어요. 아니야, 안 돼! 전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네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절대 안 돼! 말했잖니, 난 진짜로 괜찮다고. 상철이 말처럼 내 나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지 뭐.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저 정말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큰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없으면 전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기댈 수 있는 친정 부모님도 없고 어머님만이 저의 진짜 가족이에요. 얘야. 제 마음도 뭉클해졌지만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친자식들도 위험하다고 못한다고 발을 뺐는데 어떻게 며느리에게 신장을 달라고 하겠어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그건 안 될 일이다.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어떻게 상철이 얼굴을 보겠니? 제 입에서 큰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문득 큰며느리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그이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을걸요? 어쩌면 제가 신장 이식 수술 받다가 죽길 바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무슨 그런... 저는 큰며느리가 보이는 큰아들에 대한 적대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내 큰며느리 입에서 나온 경악스러운 말에 더욱 크게 얼이 빠지고 말았죠. 큰며느리는 짐짓 표정을 굳히더니만 제게 그러더군요. 물론 제가 그냥 신장 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그 사람은 물론이고 아가씨들이나 서방님들한테도 유산 한 푼 물려주지 마세요. 차라리 전부 사회에 환원해주세요. 뭐? 유산이라면 내 재산 말하는 거니? 네.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머님 재산 다 그 인간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애들하고 싸웠니? 그러자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거라니. 이거 보세요. 큰며느리가 핸드폰에서 앨범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큰아들이 어떤 젊은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친밀하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이게 뭐야?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긴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미 1년 넘게. 머리가 띵해졌어요. 뭐라고? 이 여자는 병원장 딸이에요. 그이가 승진하려면 이 여자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외도를 저한테 들키고 아주 당당했죠. 전 병원 하나 차려주지 못할 거 아니냐면서 의사 사모하고 싶으면 계속 참고 살라대요. 아님 이혼하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큰아들이 냉한 성정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큰며느리한테만큼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바람을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를 유산한 것도 사실은 그이가 밀어서예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그날 외도 사실 알고 따지다가 그 사람이 화나서 절 밀쳤거든요. 그래서 계단에서 제가 굴러 떨어지면서 우리 아기도...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맙소사, 그게 정말이니? 네. 못 믿으시겠다면 그이랑 나눈 문자랑 통화 녹음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나중엔 인정하고 잘못을 빌었거든요. 물론 어머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들과 나눈 문자를 보여줬어요. 확실히 아들은 자기 입으로 큰며느리를 밀었다는 걸 시인했고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각서까지 썼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한참 다스리다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하지.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손주가 유산됐다고. 그래도 너 혼자 끙끙 앓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요즘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구나. 근데 다른 애들은 왜? 유산은 큰애한테만 안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파르르 떨며 대답했어요. 그야 다른 식구들도 그 사람이 바람피는 거 다 알면서 눈 감아주고 있었으니까요. 뭐라고? 심지어 그 상간녀랑 여행도 같이 다녔대요. 빨리 고아의 고졸인 저를 버리고 병원장 딸을 새 와이프로 들이라면서 낄낄대고 종용하고 저랑 어머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전부 한통속이 돼 큰아들의 외도를 눈 감아주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도 며느린 다른 자식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너 같은 고아녀는 빨리 오빠랑 헤어져야 한다는 둥, 네가 뭔데 우리 오빠 앞길을 막냐는 둥, 또 유산하고 싶냐는 둥. 다들 큰며느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조롱을 하고 있더군요. 평소 제 앞에서 그러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위가 높았죠. 저는 충격에 덜덜 떨다 황급히 큰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혜진아. 내가 자식놈들을 다 잘못 키웠어.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심한 모욕을...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사과하지 마시고 제 부탁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럼 제가 신장 이식해드릴게요. 큰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아무리 막대먹은 놈들이라 해도 제 자식들인지라 일단은 대화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큰며느리의 신장을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큰며느리가 이번에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어머님. 저번에 다 같이 저희 집 놀러와서 술 먹었을 때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파일을 재생하자 자식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한테 신장을 떼어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우리들 위하는 척하더니 결국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잖아. 내 말이 그거야. 괜히 죄책감이나 자극하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난 솔직히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작은 딸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이렇게 오래 끌면 병원비로 엄마 재산 다 날아가잖아. 큰딸 목소리도 들렸고요. 중간중간 맞다면서 추임새를 넣는 막내와 사위들, 며느리들의 목소리도 들렸죠. 설마 큰형수가 신장 주는 건 아니겠지? 엄마랑 사이가 각별했잖아. 그럼 엄마가 자기 재산 다 큰형수한테 줘버리는 거 아니야? 야, 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기만 해봐. 유리분 청구 소송으로 아주 법의 무서움을 보여줄 테니까. 그 녹음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내 자식들이, 사위와 며느리들이 뒤에서 빨리 제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니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다 못해 구역질이 올라오더군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저도 이 녹음 파일까진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계속 망설이셔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어머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의 재산만 노리는 거머리들이라고요. 큰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집까지 팔아가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여서 어머님이 빨리 죽기만 바라다니 이것들이 인간인가요? 열변을 토하는 큰며느리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멍해졌거든요. 그동안 자식들이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빨리 죽길 바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저를 보던 큰며느리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제 제안 어떠세요? 전 정말 어머님을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모욕한 그 인간하고 형제들에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고요. 정말 크나큰 선택의 기로였어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애정이 그렇게 단칼에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뒤에서 빨리 제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던 자식들을 생각하면 배신감에 이가 갈렸죠. 결국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다. 내 전 재산 사회에 다 환원하는 걸로 아마. 그 배은망덕한 년놈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겠어. 하지만 신작 이식은 괜찮다.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어머님께 보답할 수 있어서 기뻐요. 아니다. 넌 이미 충분히 나한테 며느리로 된 도리를 다 했어.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제게 친정엄마나 다름없다고. 전 어떻게든 어머님 살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을 큰며느리가 해주더군요.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절 끌어안고 같이 오열했죠. 어머님, 저흰 괜찮을 거예요. 신장 이식도 성공적으로 끝날 거고 전 그 인간하고 깨끗하게 갈라설 거예요. 어차피 애도 없겠다 진작에 이혼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치만 그 인간하고 갈라선다고 해도 여전히 어머님은 제게 어머님이세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썼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혹시 모를 유류분 청구 소송을 대비해 제 재산을 사회단체를 통해 세탁하는 꼼수 아닌 꼼수 장치도 마련해뒀네요. 그리고 큰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이식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큰며느리로부터 신장을 받는다는 건 큰아들에게도 다른 자식들에게도 전부 비밀로 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저는 큰며느리와 함께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퇴원 후 큰며느리가 뜻밖의 사실을 또 고백하더군요. 어머님, 다들 어머님 재산에 그렇게 목을 매던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이 마음 약해지실까봐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알고 보니 큰아들은 의료사고로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작년에 수술 중 사고를 내서 환자를 죽이는 바람에 그 환자 가족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더군요. 전적으로 아들의 잘못이라 병원에서도 발을 뺐다 하대요. 지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알면 그 상간녀 집에서도 결혼 반대할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유가족하고 돈으로 협의해서 해결해보려고 끙끙대고 있어요. 둘째 아들 역시 돈이 궁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굴리고 있던 사업이 침체 중인데다 도박에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갚아야 할 빚만 3억이 넘는다 하더군요. 그리고 큰딸과 작은딸은 나란히 유흥업소 남자들에게 홀딱 빠져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요. 막내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냥 멀쩡한 이유로 빚을 진 거면 진작에 저한테 다 말하고 도와달라 했을 텐데 저마다 구린 짓을 해서 돈이 궁해지니 저한테 말은 못하고 그저 빨리 제가 죽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큰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내가 아주 자식 농사를 제대로 망쳤구나.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도 나도 나름 법 없이도 살던 사람들인데 어쩌다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나 그 인간들이 와서 울고불고 애원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는 걸 안 자식들이 뒤늦게 몰려왔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제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더군요. 일부러 현관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는데요. 아주 문이 부서져라 저를 찾더군요. 어머니!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큰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죠. 모두 초췌한 몰골이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친구네 집에 가 있는다더니.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 내가 보낸 이혼 서류는 잘 확인했지? 지금 이혼 얘기 꺼낼 때가 아니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거? 큰아들의 물음에 큰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내가 부탁드린 일인데. 뭐? 당신이 부탁드렸다고? 그래. 그 조건으로 내가 어머님한테 신장 이식해준 거야. 아니 대체 왜? 그야 당신이랑 당신 잘난 형제들한테 복수하기 위해서지. 이제 당신은 그렇게 탐내던 어머님 재산 10원 한 장 못 받아가. 그러자 큰아들은 물론 다른 자식들까지 큰며느리를 죽일 듯이 쏘아봤어요. 그리고 이내 다들 제게 매달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 상의도 없이. 맞아요.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해버리면 저희 어떡하라고요. 끝까지 잘못했던 말 한마디 없이 따지기만 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저는 헛웃음을 흘렸어요. 뭘 어떡하니? 그 돈이 어디 너희들 돈이야?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가며 번 내 돈인데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니니? 그러자 둘째 아들이 다급히 나섰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가 신장이식 거절해서 그러신 거죠?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지금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신장이식 같은 걸 할 겨를이. 웃기고 있네. 안 망했으면 해줬을까? 해줬겠죠. 어쨌든 형수가 해줬고. 어머니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했잖아요. 근데 전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지금 빚만 3억이 넘는데 그거 못 구하면 회사 파산해야 해요. 큰딸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나도 지금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이거 못 막으면 이혼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자식들의 애원과 눈물 앞에서도 제 마음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다들 아주 절절하구나. 뒤에서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던 것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겠어. 제 말에 자식들이 얼굴을 굳힌 채 몸을 움찔했어요. 저는 말없이 큰며느리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틀어보였죠.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아니 엄마, 이건 그러니까 너희들의 속마음을 아주 잘 전해 들었다. 오늘부로 너희 5명 다 내 자식들 아니니 그리 알아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너희야말로 나 더는 귀찮게 하지 말고 썩 내 집에서 나가! 그러자 큰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의료사고 배상금만 수억인데 당장 갚지 못하면 의사 면허도 박탈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게 바람이나 피울 게 아니라 환자나 제대로 돌보지 그랬어? 어머니, 다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죽겠으면 그 상간이한테나 도와달라고 하렴. 제 조롱에 큰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다신 바람 안 피울게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다시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다시는이 어딨어? 이미 다 끝났는데. 큰애는 이미 너랑 이혼하겠다고 마음 굳혔다. 그러자 둘째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이 큰며느리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형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형수님 말씀은 들으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큰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니까요. 형수님 제발. 저희가 형수님한테 못했던 거 다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사과요? 큰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언젠 저보고 고졸이라고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으면서 사과를 하신다니. 제가 황송해해야 하나요? 그러자 큰며느리를 무시하는데 앞장섰던 둘째 며느리가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 좋은 사람한텐 좋은 사람이지. 자넨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 말에 둘째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뒤로도 자식들은 1시간 넘게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발을 붙잡고 애원하고. 하지만 저도 큰며느리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급기야 큰아들이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울부짖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니 정도면 오래 살았다는 등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죽어도 싸요, 저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고? 그럼 죽든가. 제 싸늘한 말에 자식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내가 죽길 바랬던 너희들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는데? 그러자 큰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님 피곤해하세요. 형수님, 제발! 큰며느리는 끝까지 매달리는 자식들을 모두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신 밖을 내다보지 않았죠. 잠시 후 큰며느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 아프긴 뭐가 아파.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진작에 끊어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꼭 피가 이어져야만 진짜 자식은 아닌 것 같구나. 너야말로 진짜 내 딸이나 다름없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뒤로 제 자식들은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됐죠. 큰아들은 결국 의료사고 배상금을 못 갚아서 의사 면허가 정지됐고요. 그 바람에 병원장 딸과의 관계도 끝이 났죠. 병원장이 "너는 우리 딸과 만나지 말라" 라고 했다나요? 뭐 지금은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 하대요. 둘째는 파산 신청을 했어요. 수억 원의 빚을 못 갚아서 회사도 집도 다 날렸죠. 허구한 날 술만 퍼먹느라 둘째 며느리도 못 참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더군요. 아마 조만간에 이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큰딸도 바람을 피운 게 걸려서 결국 이혼당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돼 아이들과 함께 쪽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둘째 딸 역시 마찬가지 신세가 됐고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막내 역시 고시원에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큰며느리는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큰며느리가 제 옆에서 진짜 친자식처럼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며느리를 정식으로 양녀로 입양했어요. 전며느리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날 입양 신고를 마치고 나와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진작에 가족이었지 뭐.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뿐이야. 어머님, 저한테 이제 진짜로 엄마가 생기다니 꿈만 같아요. 나야말로 너 같은 딸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지금도 가끔 옛날 자식들이 연락을 시도하지만 저는 번호를 바꿔서 받지 않아요. 진짜 자식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큰며느리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